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국민일보 1면입니다. TK에 이어 PK 흔들리는 보수 쟁탈전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제, 그제 연이어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TK에 이어서 어제는 또 PK에 다 같이 가서 한 표를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왜? 흔들리는 보수를 이 흔들리는 보수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네, 한쪽은 탈환, 한쪽은 수성이 목적인 거겠죠. 오늘부터는 좀 갈라집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호남으로, 그리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다 모시겠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윤 탈당해야 합니다. 라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김 위원장 오늘 목요일이죠. 오늘 열리는 이 비대위 회의에서 공식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일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제가 15일 날 임명되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문제 요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바로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 김문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사자까지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요 얘기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은 면죄법, 조의대는 특검법, 오만한 민주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네, 여기 좀 부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어떤 선거법이냐? 본회의에 최종 통과가 되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면소, 적용될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면소가 될 수 있는 그 법안이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법사위에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도 상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 조선일보는 뒤에 이런 평가를 또 달았습니다. 오만한 거 아니겠느냐, 오만한 민주다라는 조선일보의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경향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 0%대까지 추락입니다. 네, 올해 성장률 KDI가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석 달 만에 1.6%에서 0.8%로 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좀 같이 보실까요? 여기 보면 2025년 5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0.8%다. 근데 불과 3개월 전인 2월에는 1.6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 만에 딱 반토막 났다라는 거죠. 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좀 주목이 된다. 경제도 안 좋고 관세 협상으로 어쩌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3개월 뒤의 전망이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존경 사라진 교실, 선생님이 떠난다라는 거죠. 퇴직, 휴직 교사들이 지금 전직 러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부모 등살에 여기에 급여도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43%, 중고등학교 선생님의 35%가 이직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담임을 기피해서 보건 선생님이 담임을 맡기도 하더라라는 건데, 이 얘기 상당히 안타까운 이 소식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 이 소식은 더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네, 스승의 날.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립니다. 네. 보면 선거 벽보입니다. 이번 21대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의 선거 벽보. 1번부터
8번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오늘 꼭 19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21대 대선. 21대 대선 이제 19일을 남기고 오늘 선거 벽보가 전국 방방곡곡에 붙여질 예정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동네에 가시다가 벽에 벽보 붙은 거 보시면 누구누구 있지? 이 공약이 뭐지?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19일 뒤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탈환이냐 수성이냐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TK 이어 PK 연이틀 낙동강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세 후보 모두 연이틀 낙동강 벨트를 훑었다라는 거죠. 전날은 상류, 이튿날은 하류에 좀 집중을 했다라는 건데 어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 여러분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이거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아유, 여러분, 밀양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김문수는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거짓말은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저랑 친하다는 사람은 매일 저한테 전화 오고 연락 오고 해가지고 단일화의 조건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되게 답합니다. 가능성 없다. 민주당 후보라면은 적어도 노무현 정신에 먹칠을 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후보로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새 후보의 모습 직접 보셨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각각의 후보들이 준비도 했나 그러니까 사투리로 호소하기도 하고요. 노래, 날 좀 보소 노래를 좀 부르기도 하고요. 네, 이 후보도 안 되고 저 후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찍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후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마다 이렇게 각자의 이 3인 3색인데 박수현 의원님, 예. 사람들이 그래요. 저 새 후보 썩 사이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왜 자꾸 몰려다니냐? 왜 연이틀 내내 같이 다니냐? 그럽니다. 왜 자꾸 같이 다니는 걸까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앵커께서 소개하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이유는 간단하죠. 거기에 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별한 조건에서 치르는 조기 대선입니다. 그 네. 특별한 조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든 12.3 비상계엄이 만든 것인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무리 이 TK와 PK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흔들리는 표심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또 지키려는 김문수 후보도 그 틈을 파고드는 이준석 후보도 이 TK와 PK에 초반 집중하는 그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치열한 그 쟁탈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적으로 그 선거라고 하는 본선이 시작이 되면 네. 경부선, 호남선으로 전통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준석 후보는 여수에서 시작하는 특이한 그렇죠.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차별화 전략에 불과하고요. 지금은 경부, 호남 전통 라인으로 따라서 가고 또 이 본선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선 기간 중에 잘 갈 수 없는 저 경기도 접적 지역이나 강원도, 동해안 벨트, 또 충청의 내륙 지역,
또 부산과 광주의 이 남해안 벨트, 이 벨트를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 시운 한 군데를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TK와 PK에서 새 후보가, 이두 후보가 만나는 이 모습을 목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새 후보가 다 가는 이유, 거기에 표심이 있고 여기가 중요한 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마음 지금 잡아채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흔들리니까 니마 가지 마소, 잡아야 되니까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사실 영남, 지금 낙동강벨트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영남은 보수가 강세인 곳인데 원래 타이틀 매치가 수성전이 더 사실 어렵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남 민심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TK, PK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의 본산, 뭐 이런 정치적 뭐 가장 확실한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 지금 뭐 영남에서 사흘 동안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는 저 후보들이 다 공교롭게 TK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선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 후보 확정 과정까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아직까지 또 뭐 TK에 지금 현재 둥지를 틀고 있었던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 그냥 심지어 탈당까지 하고 지금 미국에 가 있죠. 네. 또 뭐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제대로 선긋기 또 전련하지 못하니까 뭐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 적극적으로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뭐 이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보수의 본산 가장 정치적 큰 기반인 TK, PK 지역에 우선 먼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첫날 유세도 가락 농수산물 시장에서 시작했지만은 마무리는 대구 서남시장에서 한 거죠. 기운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TK 지역을 갖다 이틀 동안 이렇게 했는데 또 PK를 거쳐서 바로 서울 올라간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일정 부분 TK, PK 지역을 지금 현재 훑으면서 그래도 다시 지청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뭐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막 이참에 이제 영남권도 자기도 이제 뭐 TK 출신으로서 일정 부분 의미 있는 득표율, 그러니까 20%대를 넘기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는 거고, 우리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거대 정당 이 후보들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 방식에 참 어렵게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저 고군분투의 결실도 저는 나중에 좋은 의미로서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혜씨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요번이 썩 좋은 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탄핵 이후에 있었던 선거기도 하지만 새 후보다 또 TK 출신 아니겠느냐. 거기다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갈등,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좀 그래도 낙관적인 말씀을 또 주셨어요. 사실 후보들이 저마다 지금 다 지금 영남 훑은 거죠. TK, PK를 쭉 훑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민심이다라는 거죠.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민심은 이런 새 후보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국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전국 수치 보면 노란색이 어제 발표된 거예요. 노란색만 일단 먼저 보시면 어제 발표로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TK, PK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지역의 민심은 어떠냐를 보겠습니다. 먼저 TK입니다. 대구 경북 이재명 29, 김문수 45, 이준석 13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갔었던 PK는 어떠냐? 이재명 37, 김문수 49, 이준석 7%였었다. 사실 전국 수치보다 이미 선거운동 한번 돌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한번 간 요 TK, PK 지역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 전주에 비해 어떻냐가 관건인데 근데 박수현 의원님 지금 보면 대구 경북 TK에서는 3%포인트 올랐어요. 전주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근데 PK에선 46에서 37%로 좀 요거는 좀 많이 떨어졌네 싶긴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저도 이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PK 불경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이게 민심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지역 소멸에 대한 그 어떤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공약을 했는데 네.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실망감이 심한 데다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후보가 우리 부산을 위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 가능성을 공약을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소외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전통적인 약세 지역 중에 하나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방문과 그다음에 공약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그 전략상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중후반부에 배치하는 이런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반짝 띄웠다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속사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민심이 아니 이재명 도대체 뭔데 산업은행을 안 한다고 해수부를 이전한다고 하는 공약을 저쪽 멀리서 하긴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안 하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다림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은 네. 그래 얼마나 한번 잘하나 두고 볼게 라고 아마 유보해 놓은 그런 민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해수부 이전의 공약 등 그다음에 신가덕도 공항에 대한 확실성의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1위 하는 후보답게 또 준비된 후보답게 실현 가능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산에서 이런 정책 공약들을 하게 되면 뭐 저 흐름은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약간 장기로 좀 봐서 아직 선거가 19일이 남았기 때문에 부산 어제 가고 다시 안 갈 거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중후반 쪽에 좀 배치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 내놓을 후보의 약속을 좀 중요하게 좀 여겨달라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약간 이 부산에 나도 가봤는데 민심이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제가 이 PK에서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렸죠. 그럼 김문수 후보를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주에 비해서 TK는 25에서 45, 그리고 PK는 14에서 49%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요 전주의 수치에는 이때는 한덕수 후보 것도 같이 좀 조사가 됐었어요. 때문에 한덕수 후보 거가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게 빠지고 하나로 좀 나온다라는 그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세 후보 중에서 김성태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45, 49 가장 그래도 TK, PK에서 여전히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후보가 제일 높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가 통상 선거 때 생각하는 국민의힘 후보의 TK, PK 지지율이 40%대면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40%대 지지는 괜찮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도 60%에서 네. 뭐 보통 제가 대선판을 이렇게 쭉 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항상 60%대 초반까지는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전통적인 지지 지역에서 결집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고, 그렇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되기 과정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 후보 교체에 그런 자고 나니까 후보가 바뀌어 있었고 그걸 네. 또 바로 잡아준 사람들도 국민의힘 당원들인데 그 당원의 중심이 바로 PK 지역이에요. 영남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지지층이 이제 결집하기 시작하면은 지금의 지지율보다는 훨씬 네. 높아진다. 그렇지만은 뭐 일주일도 안 된 저 상관에서 TK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배 정도 이렇게 지지율이 올랐죠. 그러니까 PK 같은 경우는 심지어 3배 가까이 지금 올랐어요. 네. 김문수 후보가. 그만큼 결집되고 있고 특히 PK 같은 경우는 부산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로 다 모든 걸 마무리했어요. 네. 오직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산업은행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아무리 지금 이제 민주당에 호소했지만은 민주당이 그 법을 뭐 합의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뭐 국회에서 그 법안은 계류되고 있지만은 사실상 어려워졌죠. 뭐 이재명 대표도 이걸 어제 보니까 정면 돌파하더라고요. 산업은행 이전에는 어렵다. 그 대신 해수부하고 HM 그러니까 HM은 이제 해양조선사죠, 그죠? 네. 이걸 갖다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체한 건데 앞으로 이제 특히
TK뿐만 아니라 PK 지역의 이 결집은 이걸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통적 지적 기반 이걸 이해와 동의가 구해져야 수도권 타 지역까지 이렇게 지층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기틀은 잡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어쨌거나 이 당내에 단일화하는 뭐 이런 논란 상황에서 다소 이 큰 소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아직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 결집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르는 수치로 봤을 때는 뭔가 TK-PK에서 뭔가 다잡고 가는 측면이 보인다, 희망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후보들이 다 TK, PK만 지금 가고 있다. 여기가 지금 보수 표심이 흔들려서 여기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럼 호남 소는 왜 안 키우는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호남은 누가 갔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배우자들이 갔다라는 거죠. 이김 영남 간 사이 배우자들은 호남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모습 같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김혜경 씨 그리고 설난영 씨 지금 보시는 모습이 김혜경 씨의 모습입니다. 김혜경 씨는 지금 광주를 직접 갔어요. 근데 광주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5.18 유족들도 만나고요. 그리고 실제 뭐 배식 봉사활동 같은 걸 하면서도 같이 좀 제가 진즉에 좀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서울에서 있었던 이 호남 포럼 행사죠. 호남 포럼 행사에 가서 직접 얘기하면서 제가 호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호남 사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죠. 라고 한 표를 또 호소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박수현 의원님, 네. 선거에서 배우자 역할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호남 입장에서는 아니 왜 영남은 후보들이 직접 가고 호남은 왜 배우자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호남의 경우에 민주당이 텃밭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 그 후보자가 홍길동이 아닌데 몸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가는데 당연히 가죠. 그리고 경선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호남을 갔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경선 후보 당시에 이제 공보 단장이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언론사를 제가 2주 동안 세밀하게 보는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때 호남에서 참 특이한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제가 감히 외람되게 호남의 민심을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는 건 어렵습니다. 네. 그 복잡한 심경들을. 그런데 대체로 이제 호남의 그 매서운 그 민심이 이런 거였어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싫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민주당 한번 두고 보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매일 다 잡은 고기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아하. 취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네. 하는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 제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면 민주당에 대한 애증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애증이라는 것은 밉지만 그래도 내 새끼니까 내가 네. 우리 식구를 찍어줄게라고 하는 이런 애증을 네. 넘어선 이제 민주당 심판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그 민주당에 대한 그런 그 서운함이 민심이 강했다. 서운함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심판에 가까운 이런 민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비상계엄, 내란 이런 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찍어주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에 총선 때 한번 두고 보자. 다시 말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선출을 찍어주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뢰를 호남에서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의 모든 전략 수립에서 그런 부분들이 뭐 TK, PK 다 모든 충청, 강원에서 모든 지역별 특성이 다 담긴 선거 전략을 짜지만 특히 이 호남에는 그냥 거칠에 뭘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사탕발림식 그때그때 나오는 거짓말 같은 이런 약속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동안의 민주당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마 지금은 배우자들이 이제 일정상 그렇게 나눠서 가지만 이제 후보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이런 것을 그대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무엇보다도 장밋빛 약속보다는 진짜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에 대한 진심, 신뢰를 회복하는 그러한 후보의 행보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내가 직접 호남을 가서 느낀 민심은 상당히 매서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서운함을 넘어서 이거는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민심이 굉장히 팽배했다. 다만 이번 대선은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는 주지만 다음 지방선거 이건 두고 볼 거야 라는 게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때문에 후보도 이런 민심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대선 그리고 이후에 이 행보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상당히 좀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 건지 오늘 이재명 후보가 어딜 가느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호남을 갑니다. 호남을 가서 전남 광양, 여수 찍고요. 순천 갔다가 목포로 간다라는 거죠. 오늘 가서 직접 아마 호남의 얘기를 들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어딜 가느냐? 서울 신도림역 지금 출근길 인사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 신도림역에서 지금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서울교대 그리고 이후에 서울역으로 가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울로 올라왔고 이재명 후보는 호남으로 옆으로 좀 이 PK에다가 호남으로 옆으로 좀 자리를 옮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후보들이 조금씩 이제 갈라지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딱 오늘부터 19일 남았습니다. 네, 후보들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주목이 됩니다. 내 힘으로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누가 보겠습니다. 국힘 정남이 떨어져. 네, 권영세 타고난 인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글을 올렸어요. 청년의 꿈에 뭐라고 했느냐. 정남이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잠깐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당을 나온 겁니다.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에 대해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 당에서 2번 대권 도전, 2번 광역단체장 당선, 수차례 국회의원에 당선하신 분이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요.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김성태 의원님. 그러니까 보통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별명이 젠틀맨이잖아요. 굉장히 젠틀한 분인데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인성이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신 경우는 굉장히 화가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화난 거 보셨습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화가 났지만은 네. 저런 뭐 SNS 상에 저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정치적 선배이고 그리고 홍준표 뭐 후보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당의 상당한 상징적 인물인데 그분이 오직 화가 났으면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독한 뭐 독설을 내뱉고는 있지만은 요때는 제가 이제 홍준표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네. 이때는 맞대응하면 뭐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게 좋은데 네. 권영세 의원 성품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워낙 우리 홍 시장이 막 독하게 지금 경선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쌍권 체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비판했던 그런 아픈 매를 맞았지만은 그걸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대응하는 방식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이 정남이 떨어져서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다. 네. 뭐 미국 갈 당시에 이제 제가 마침 뭐 동아 쪽에 이렇게 뭐 방송을 하다가 네. 제가 정남이 떨어져서 아마 그럴 거다. 이 이야기가 지금 해자가 돼버린 건데 그리고 본인 SNS도 저 글을 올려버렸는데 홍 시장 입장에서는 정남이 떨어졌죠. 공정한 그러니까 경선과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자 했지만은 본인도 대구시장까지 던져버리고 마지막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그동안 이제 상당히 국민 지지율은 지난번 뭐 2022년에도 뭐 상담 받았는데 당원들 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당원들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원외위원장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는 누구의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 경선판이 혼탁해지고 또 방향이 틀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단한 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아서 저는 뭐 오직하면 탈당했냐 이런 거죠. 네. 뭐 저는 그렇지만은 홍준표 전 뭐 대구시장 입장에서도 지금은 화가 나 있지만은 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화도 좀 풀어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고전을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죠. 네. 이 문제도 우리 당이 이제 앞으로 김용태 이제 이 비대위 청년 비대위 위원장이 뭔가 결기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자진해서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정도의 정말 우리 당의 헌신적 기여가 없다면은 본인으로서도 아픈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홍 시장께서도 뭐 지금은 화가 많이 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협력하고 협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말할 법한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간 다시 좀 돌아오지 않겠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도 이렇게까지 대응을 하면 내가 아는 홍 전 시장은 더 뭐라고 하지 이게 잦아들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타고난 인성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세게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굉장히 장문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검찰청에서나 국회에서 제가 본 홍준표 선배님은 언제나 단연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라고 홍준표는 언제나 홍준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홍준표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 오롯이 저한테 담아주십시오. 이 당은 결코 선배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선배님의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표현해서 살짝 쌍권 지도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에 임할 때의 지도부가 권영세, 권성동이었었죠. 그런데 박수현 의원님, 예. 지금 보면 뭐 양원 전략인가? 한쪽은 막 뭐라고 그러고 한쪽은 단연 군계 일학이었고 기다린다고 그러고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사실은 쌍권으로 불리우지만 사실은 단독으로 처음에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체제도 만들고 했던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쌍권 체제가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후보 경선 과정 네.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이 전체의 과정에서 굉장히 그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해온 당사자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책임감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준표 전 시장마저 이탈한다면 자기에게 들어올 책임이 굉장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 이렇게 읍소하면서도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본인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참모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민주당에 와서 지지선을 하시는 분도 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께서 이제는 다시는 적어도 이 대선 전국에서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대표는 두 가지. 하나는 진심으로 잡고 싶은 이런 진심의 노력이 있을 거고 하나는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예상해 보면 네. 홍준표 시장께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뜻대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네. 이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거든요. 국민의힘이 비난할 시점이 올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홍준표 시장 정말 비판할 수밖에 없다. 나쁘다라고 쉽게 명분을 좀 축적해놓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을 위한. 그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경선 과정을 쭉 총괄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지금까지 이 갈등도 수습하는 게 다 모두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을 위한 명분 축적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막 맞대응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홍준표 전 시장 내가 잘 아는데 더 일어날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각으로 한 오늘 새벽 3시, 3시 30분쯤에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청년의 꿈에 한 이 지지자의 글에 이 답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5번의 국회의원은 당의 도움이 아니라 내 힘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2번의 경남지사, 친박들의 견제와 음해 속에서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고 대구시장도 당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 터무니없는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내 힘으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볼까요?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놀러 온 게 아니다. 대선 피해서 잠시 망명 온 거다. 대선 끝나면 나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새벽,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 하와이 시간으로 따지면 대략 한 오전 7, 8시 상간이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글을 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의원님, 일단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나한테 당에 그렇게 도움받고서 지금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했는데 무슨 말이야. 그리고 이 글에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을 되살리면 되살렸지 이 당에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홍 시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하, 네. 원래 이제 미국 나가기 전에 막 본인도 그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이제 그 꿈을 이뤄보려고 한 그런 상당히 처절한 진정성이 있은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키지도 않았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냥 어려운 일이라면 자신이 대구시장 신분에도 불구하고 발걷어붙이고 막 나와서 싸워주고 때로는 대변해주고 실드 치고 디펜스 다인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난 뒤에 그래서 내다봐의 이야기라는 게 본인이 이 방송 용어는 맞지 않지만 네. 한 건데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보고 그래도 대선 전에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원래 이 경선이라는 거는 부모 애비 자식 간에도 치료를 하면 왼수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그런데 네. 더군다나 이번 경선 같은 경우는 또 시간도 수습할 시간도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좋은 경쟁을 통해서 좋은 후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경선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분열과 그 반목 대립을 수습하고 원팀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홍 시장의 저런 정치적 행보는 대단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는 올 SNS 뒷부분이 네. 자기가 이게 한국에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금 이 대선 정국에서 그쵸. 할을 쌓기 위해서 나가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정치판은 대단히 혼탁되고 천박해졌다. 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돌아오겠다는 그 의지를 저한테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 성격에 더 6월 3일 대선 이전에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홍 시장은 난 이제 정치 이제 안 한다 네. 이래 했지만은 네. 며칠 안 가서 사실상 지금 모든 이 입장들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지금 국힘에서 그냥 홍준표 시장이 그냥 할을 좀 내고 개강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당신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달개고 네.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계 거치 결정뿐만 아니라 당이 새로서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가지고 홍 시장에게 우리가 업소를 한다 그러면 이분 다시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은 네. 완전히 이제 이번에는 선 꺼버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 의원님께서 이게 내가 사실 며칠 전에 미국 가기 며칠 전에 좀 통화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럼 정확한 워딩이 뭘까 하고 굉장히 기대하고 그런 정확한 워딩이 딱 나오진 않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그래서 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히 워딩을 하던가요? 사실 가고 난 이후에 아, 가기 미국에 전에는 가서? 뭐 식사를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네. 하면서 그럼 미국에서 통화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강돼 있는 것이고 네. 자기가 35년 동안 몸담았던 이 당에 누구보다 애착이 크고 지금은 우리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이 돼 있는 건데 네. 나를 이렇게 나를 너들, 이렇게밖에 너들이 대접 못하냐.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네. 맞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기에 우리 당 지지율은 불과 5%대였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소도 잘 안 쳐다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당이 자정 노력을 하면서 그때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네. 다시 보수 진영을 결집시켜서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선 인사인데 너들이 당이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런 그 분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힘 모아서 제 양반이 왜 저러냐 금방 사태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화를 했더니 미국에서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거나 이 홍준표 전 시장은 여전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 말이 이거죠. 네.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 간의 양자 대결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하고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박수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 대대적으로 청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그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데 저도 정치인이지만 네. 우리 김성태 선배님 정말 존경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사적으로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늘상 해야 하는 일이고요. 네. 근데 특히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론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더 특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이것마저도 명확하지 못하는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논쟁과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옳고 그름, 선악의 문제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것을 토론의 장으로 논쟁의 장으로 끌고 들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나쁜 정치 역할을 한 것이거든요.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래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하는 일을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현실에 있어요. 네. 아마 홍준표 시장님께서 아무리 격앙돼 있으셔도 뭐 사람들 인적 청산하자는 쪽으로 말씀이 하셨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하던 그런 정치 개혁의 필요성 강조에 플러스 해서 이번 사태가 불러온 것들을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혼란과 분열만 주는 이런 거 깨끗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 와중에 이 판을 이렇게 분열로 끌고 왔던 소위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아직도 선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네. 김문수 후보마저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만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화나게 만든 공정하지 못한 경선을 치르게 한 쌍권 지도부는 청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 번역기 지금 돌리셨어요. 구체적으로 콕 집은 건 사실 쌍권 지도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국내에 있을 때보다 미국 하와이 가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홍준표 중용설 본인은 정계 은퇴했는데 점점점입니다. 박수현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한 중용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실체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네. 전 시장님께서요.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해보신 대통령만 빼놓고 다 해본 분 아닙니까? 거의.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욕심이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2번씩 통화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저 중용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대한민국이 양극단으로 국민까지 갈라져 있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어떤 메시지로 역할을 통해서 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역할,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SNS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파괴력 있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것이 부담이 되실 텐데 네. 이미 은퇴하신 와중에도 정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런 말씀은 저는 부담 가지실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굳이 어떤 자리에 연연하실에서 눈독을 들일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본인의 어떤 역할론, 메시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역할을 일단은 좀 균형 있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안에서 뭐 중용설이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지만 자리를 떠나서 충분히 역할을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모든 건 좀 열려 있는 거 아니겠느냐. 열린 결말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 기사 관련해서 여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볼까요? 중요한 건 홍 전 시장의 의사다. 맞죠? 그래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홍 전 시장한테. 그는 민주당이 러브콜 받아들일 겁니까? 라는 질문에 정계 은퇴했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계 은퇴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선 전 이 후보와 막걸리 회동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묻자 6월 중순에 귀국한다라고 했다. 대선 전에 막걸리 회동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무슨 말이야 라고 딱 자른 건 아니고 난 6월 중순에 들어가라고 얘기한 건 그럼 갔다 오면 막걸리 마실 건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요. 김성태 의원님. 또 말씀처럼 또 친하시잖아요. 예. 통화도 하시고 밥도 자주 드시고 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끝나고 돌아와서 민주당 쪽으로 가서 뭘 역할을 할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상당히 대선판을 좀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민주당의 하나의 대선 전략이 일정 부분 뭐 지면을 통해서까지 저런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네. 뭐 보수 진영이 그만큼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계속 연출해내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진적의 사실상 후보가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된 대선 전략 가지고 뭐 차질 없이 지금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일환 하나가 보수판을 뒤흔드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월 중순부터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를 뛰어넘은 중도 보수 정당으로 네. 민주당이 변화되겠다. 스펙트럼 자체를 갖다가 넓혀버리고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 보수 정당으로 이렇게 모른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의 상당히 상징적인 보수의 인사를 러브콜 여러 형태로 보내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한한 저 상황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말씀인즉슨 홍 시장은 안 갈 거다. 저는 쉽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저 메시지는 끊임없이 네. 니들 잘못하면은 대통령 이재명한테 넘겨가지고 너들 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도 잘 청산하고 또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가둬온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국가와 국민들이 얼마나 분해지는 거 봤지 않느냐. 네. 정치를 해라 이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홍 전 시장이 민주당에 갈 가능성은 없는데 자꾸 민주당이 연기 피우면서 전략으로 활용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 6월 중순에 온다고 하는데 중순에 오기 전까지 또 많은 글들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윤의 결단입니다.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에서 거세지는 윤 탈당 요구, 김문수 윤 잘 판단할 것 공 넘겼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 현재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요거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보의 마음이죠.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서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신지 저는 그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살짝 어제 한 얘기, 그 전날에 한 얘기가 조금 다른 건가, 같은 건가, 뉘앙스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난 그 판단에 존중한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윤 탈당 김문수 결정에 따르겠다. 의일이 따질 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좀 종합을 해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전당대회 이후,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된 다음에 김문수 후보랑 통화를 하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시라. 대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한테 의리와 신의 같은 걸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진영 변호사님,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겠다 그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로 공은 저쪽에 뭐 이런 느낌입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국민의힘 그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선택의 주체여야지 선택의 대상, 객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거취 그리고 본인의 모든 판단이 본인의 주체가 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 그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제 넘어서 법원에서의 어떤 그 내란죄를 에 따르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당 내에 있는 것과 당 밖에 있는 것은 상당한 어떤 심리적이거나 제도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우파, 자유민족 기본 질서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순한 어떤 이번 대선 전략을 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wan 어떤 무거운 공을 떠넘기시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체적 결단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주말 대통령 선거 첫 번째 그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전까지 당에서의 어떤 메시지, 물밑 네. 조율을 거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단 분명히 있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이번 결정은 당사자의 결단이어야지 다른 타의에 의해서 당을 나가는 형태는 아니지 않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탈당을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여러모로 좀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는 주말 토론회가 있기 전에 좀 이번 주 안에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이 언론 이 인터뷰에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물론 친한계예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한테 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냐라고 얘기하면서 경로했다는 얘기가 내가 있다 들었다. 그래서 노발대발했다고 노발대발 화를 냈다더라. 그래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유세를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한 얘기가 있더라라고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얘기를 했다. 물론 이게 장현주 변호사님. 물론 이게 이제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좀 돌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할 마음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스스로 뭐 거취를 결단하거나 탈당한 의사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상 기대를 그냥 걸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앞서 이제 정치 타이밍 이런 말씀 주셨는데 모든 게 정말 때가 있는 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진작에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었을 때 그때라도 뭐 출당 조치나 또는 제명 조치라도 했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법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약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던 아니면 국민의힘이 탈당을 시키든 출당을 시키든 사실상 지금으로는 뭘 해도 때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 정말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제 와서 할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대선판에서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진정성도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이 탈당이나 뭐 제명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길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그래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를 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사실 지금도 늦었는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까지 결단 내리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전언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상당히 좀 친분이 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 관사에서 나오기 전에 실제 관사로 초대를 받은 사람이 있죠. 전한길 씨, 강사 전한길 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언제나 윤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간다면 얼마든지 가라.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탈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지 말고 보수우파들, 자유우파들은 국민의힘 현재 공식적 후보죠. 김문수를 통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대선에 승리하도록 하라. 지난 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만은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도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탈당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도 탈당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역시 탈당의 뜻은 없다.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한길 씨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진실만 얘기하는데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제 한 얘기, 지난 13일, 어제 그제 한 얘기입니다. 그제 뭐라고 했냐? 난 진실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로서 탈당할 생각 전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진영 변호사님. 그것은 지난 3일, 2, 3일 전인 것이고 네. 지금은 그때와 양질 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3일 이후로 상당히 많은 속도로 좀 변화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그 당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의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지금 그 현재 새로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사뭇 결이 다릅니다. 네. 특히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중수청, 이른바 중도 그리고 수도권 청년 표심을 사실상 대표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어떻게 보면은 좀 우파적 그런 입장에 플러스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런 부분에서 선거적인 전략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것이 대통령 김문수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거 전략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하느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 대한 이관계, 이의제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세력을 국민의힘으로부터 절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그 우파 세력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밖으로 행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그 스위칭 모두가 이렇게 살짝 바뀌는 가운데 지금은 점이지대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용태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오늘, 내일, 모레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네. 그와 같은 고언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으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결단을 해야 되는 숙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불과 한 이틀 전에 저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겠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바뀌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김용태 비대위원장인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좀 결이 확실하게 다르지 않느냐. 다르게 추진을 할 거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비대위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바로 오늘
비대위를 직접 주재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임명이 될 거다라는 거죠. 같이 볼까요? 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며칠 전에 제가 15일 날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거취 문제 관련해서 저랑 김문수 후보가 그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비대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할 것이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일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다 모시겠다. 대선 승리 위해 윤 탈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사실상 김문수 후보가 지금 조금은 역할을 나누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더 중도층이나 또 청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목소리만 가지고 과연 표심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문이 듭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늦었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해달라고 읍소할 때가 아닙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해줄 것을 그냥 기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만으로 사실 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긴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의지나 결단을 보여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 대통령이 탈당해주기만을 기다리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결연한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국민적인 감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절연하겠다, 뭐 제명을 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나와줘야만 또 쇄신의 의지 이런 부분을 작게라도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정도로 해결이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공통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탈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점 자체가 살짝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저희 MBN에 직접 나와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실까요? 출당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당과 탈당을 다르게 판단하셨고 출당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당인이고 저희가 당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되고 다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진 탈당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께서 뭐 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봤죠. 출당과 탈당을 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떠나려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곤란한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맞닿은 가장 본질적이면서 뼈아픈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선거란 것은 어떻게든 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인데 어떤 그 세력을 내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문수 후보의 뜻은 결국 김용태 후보자라는 그 비대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중도 그리고 청년 세대의 어떤 표심을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후보에게 던지기보다는 김용태 후보자의 어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는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저는 합당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결국 당원에 대한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지금 곤란한 상황일 수 있다라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곤란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윤리위를 소집을 할 것이냐라는 여부에 대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결단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장 변호사님,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 곤란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결단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또 굉장히 90년대생 젊은 비대위원장의 어떤 또 한계를 보여줄 수 있고 또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만약에 뭐 징계위라도 소집해서 가는 모습들 강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명분을 늦게나마 국민들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야 하고 할 걸로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오늘 마무리돼서 가르마가 타질 거다. 헌법 정신 향한 곳을 보면 이 문제 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비대위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